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듣다 보면 주먹을 불끈 쥐게 될 겁니다. 63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를 닦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습니다. 3가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시든 파 한 단이 전부였습니다. 밥을 굽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를 찬 68 남자. 건물 2채 있고 연금도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외롭다며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세보금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시에서 내린 그녀가 본 것은 뭐였을까요? 깨끗한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퀴퀴한 냄새. 잠깐 사정이 있어서 그래. 곧 이사 갈 거야.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결혼 다음 날 갑자기 40대 남자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남편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자녀가 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밥이나 줘. 배고파. 그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식모에게 하듯이요. 일주일 뒤에는 딸까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식사랑 빨래는 새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그녀는 무급 가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녀가 평생 모은 퇴직금 3천만 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항의하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치매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1, 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치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입원비는 새어머니가 내시는 거죠? 그녀는 간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밤마다 배회하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망가져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하기 6달 전이었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이미 1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결혼 후 바로 갚을 것.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고 남편의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아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어차피 법적으로 부부니까 간병은 당신 의무예요. 나가면 갈 데도 없으면서 뭘 그래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나 모시세요. 딸도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무너졌을까요? 평생 간병인으로 살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통쾌합니다.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사기꾼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판사의 입에서 나온 판결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자녀들이 끔찍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일터에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인터넷에 악성 소문을 퍼뜨립니다. 집주인에게까지 찾아가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섭니다. 어두운 강물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에게 당한 대로 당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까요? 그리고 1년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황혼재혼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꼭 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미 재혼하신 분들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자녀분들도 꼭 함께 보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분명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희망을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사연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요. 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아래를 한번 봐주세요. 구독 버튼 보이시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으로 운영됩니다. 저는 밥보다 구독을 더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사연 찾아서 들려드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해 줍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실 뻔한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조심하실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본 사연 함께 들어가시죠. 챕터 1 생활고 끝에 선택한 황혼재혼. 새벽 4시 김순덕이 낡은 걸레를 들고 아파트 복도에 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순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순덕이 잠시 계단에 주저앉아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던 중년 남자가 순덕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 빨리 치워요, 빨리. 아, 네. 죄송합니다. 순덕이 후다닥 일어나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남자는 혀를 차며 계단을 내려갔고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3 나이에 새벽마다 남의 집 복도를 닦는 신세가 서러웠지만 당장 월세를 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지만 순덕은 묵묵히 그릇을 닦았습니다. 식당 주인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순덕 씨, 오늘 손님 많으니까 빨리빨리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순덕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은 밥 한 공기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서서 손님을 맞다 보면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 3시간 자고 나면 다시 복도 청소를 나가야 했습니다. 3가지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빠듯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순덕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갔고 냉장고는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 정복순이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덕아, 나 오늘 시간 되냐? 밥 한번 먹자. 복순아, 나 바빠. 다음에 보자. 야,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당장 나와. 복순의 성화에 못 이겨 순덕이 동네 국밥집에서 복순을 만났습니다. 복순이 국밥 2그릇을 시키고 순덕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덕의 볼이 홀쭉하게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야,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얼굴이 왜 이래? 먹긴 먹지. 걱정 마. 순덕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국밥이 나오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복순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아, 이러다 쓰러진다. 진짜로. 쓰러지면 어쩔 수 없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복순아. 사는 게 아니야. 순덕이 국물을 들이키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순덕은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덕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너 재혼 생각 없어. 순덕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야, 들어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래. 싫어. 나 혼자 살다 죽을 거야. 순덕이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순이 순덕의 팔을 붙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 지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있어. 이러다 진짜 큰일 나. 한 번만 만나봐. 응? 순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시든 파 한 단과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순덕이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뭔 인생이야?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복순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예순이 넘어 재혼이라니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순덕이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아,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볼게. 정말 잘 생각했어, 순덕아. 복순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복순의 손에 이끌려 교회 앞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8살 박태수였습니다. 태수는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태수입니다.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네. 김순덕입니다. 앉으시죠. 뭐 드실래요? 태수가 의자를 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난생 처음 이런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커피를 주문하고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물 2채 가지고 있고 연금도 넉넉하게 나옵니다.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 네. 이 나이에 뭐가 제일 무섭냐면요. 외로움이에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태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수의 말이 꼭 자기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니까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아프면 어쩌나 그 걱정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순덕 씨도 편하고. 태수가 순덕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한 달 동안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맛집에 데려가고 필요한 게 없냐며 용돈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순덕은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사람이면 믿어도 되겠다. 순덕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순덕은 태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순과 몇몇 지인들이 축하해 주었고 순덕은 새 출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순덕아, 행복해라. 진짜로.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순덕은 태수와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새 보금자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멈춘 곳은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은 된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어둑한 골목길. 순덕이 멈칫하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기가. 아, 잠깐 사정이 있어서 그래. 곧 이사 갈 거야.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순덕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순덕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순덕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챕터 2 드러나는 거짓과 착취의 시작. 순덕이 태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마루는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임시로 있는 거야. 건물 수리 때문에 잠깐 여기 있는 거라니까. 건물 수리라니. 순덕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지 한쪽 벽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여보, 보일러는 돌아가는 거야? 아, 그게 고장났어. 내일 고치면 돼. 태수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따지기도 못해서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 이사 간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자. 순덕이 속으로 되뇌며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으려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신발도 안 벗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나야. 남자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덕이 놀라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 순덕 씨. 내 아들 재훈이야. 아드님이요?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수가 전처소생 자녀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훈이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새어머니야? 그래. 인사해라. 흥. 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덕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이나 줘. 배고파. 재훈이 순덕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순덕이 어안이 벙벙해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했습니다. 아, 순덕 씨. 재훈이 밥 좀. 네. 순덕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욕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첫 만남이라 참았습니다. 순덕이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재훈이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헤집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미안해요. 아직 장을 못 봐서.
장도 안 보고 뭐 했어? 재훈이 투덜거리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덕은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이번에는 30대 후반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태수의 딸 미연이었습니다. 미연이 순덕을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 얼굴 좀 보러 왔어. 그래, 들어와라. 미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직도 이 모양이네. 새어머니, 청소는 하고 사시는 거예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순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소파에 앉으며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식사랑 빨래는 새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죠? 그야 뭐 당연하지. 태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해서. 일이요? 무슨 일?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집안일 하시면 되죠. 미연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자녀분들 이야기를 안 했어? 뭘, 말 안 했나? 한 번도 안 했잖아. 태수가 이불을 뒤집었으며 돌아 누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랬지. 자, 이제 자. 순덕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순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 씨, 생활비가 좀 부족해. 통장에서 좀 빼줘. 생활비요? 얼마나? 일단 50만 원만. 순덕이 머뭇거렸습니다. 태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아니, 그게. 빨리 줘. 당장 내야 할 때가 있다니까.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덕은 결국 통장에서 50만 원을 빼서 건넸습니다. 그 후로 태수는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순덕이 평생 모은 퇴직금 3천만 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돈이 너무 빨리 나가. 순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벌어온 돈이야? 부부가 같이 쓰는 건데 뭘 따져. 하지만은 무슨.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돈 좀 쓰면 안 돼? 순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온 터라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당장 갈 곳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태수가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재훈이 순덕 앞에 턱 버티고 섰습니다. 새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사업비지 8천만 원 있어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네. 그래서 새어머니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재훈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 다 내놔요. 뭐라고? 순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평생 모은 돈이면 어때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지. 재훈이 순덕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순덕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안 돼. 그건 못 줘.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못 줘?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면서 무슨 배짱이야. 나도 돈 내고 살아. 매달 생활비 다 내고 있잖아. 그게 생활비야? 푼돈 갖고. 아버지 빚은 누가 갚아?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순덕이 태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재훈이가 퇴직금을 다 달라고 해. 말이 돼?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덕은 태수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순덕 씨,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 돈 좀 풀어.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여보, 재훈이 말이 맞아. 우리 식구잖아. 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훈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복순아. 순덕아, 왜? 무슨 일이야? 순덕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순아, 나 큰일 났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순덕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복순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뭐? 당장 나와. 그 집 이상해. 완전 사기꾼들이잖아. 복순아,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버티긴 뭘 버텨? 지금 당장 짐 싸. 순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덕아. 복순이 애타게 불렀지만 순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덕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려고 재혼을 했나?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순덕의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챕터 3 치매 판정과 충격적 진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의 퇴직금은 1,0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재훈이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빼가는 통에 순식간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태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소파에서 비틀거리다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순덕이 달려가 태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풀려 있었고 입에서 침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태수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태수를 급히 데려갔습니다. 순덕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순덕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 아내예요. 남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순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자분이 치매입니다. 치매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그것도 초기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최소 1~2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겁니다. 1~2년 전이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치매가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멀쩡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증상을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순덕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입원하셔야 하고요. 퇴원 후에도 계속 간병이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저쪽에서 재훈과 미연이 걸어왔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 어떠세요? 미연이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치매래. 상당히 진행됐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미연과 눈을 마주치더니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입원비는 새어머니가 내시는 거죠? 뭐? 순덕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배우자잖아요. 당연히 새어머니가 내야지. 나한테 돈이 없어. 너희들이 다 가져갔잖아. 가져가긴 뭘 가져가요? 생활비로 쓴 거지.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새어머니, 어쨌든 아버지 배우자는 새어머니예요. 입원비든 간병비든 새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두 사람이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퇴원했습니다. 순덕이 태수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수는 눈이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나야. 순덕이야. 순덕이 태수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구야? 당신 누구야?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야, 여보. 당신 아내 순덕이야. 아내? 내 아내는 영숙인데. 영숙은 태수의 전처 이름이었습니다. 순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여보, 도둑 없어. 나야, 나. 순덕이 태수를 달래느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낮에는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야 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졌습니다. 며칠 후 재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순덕이 지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요양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요양원? 순덕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새어머니 퇴직금에서 내면 되잖아요.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진짜 없어. 남은 게 몇백만 원밖에 안 돼. 재훈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럼 계속 집에서 간병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새어머니 사정이죠.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재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덕은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태수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서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이게 뭐야? 순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하기 6달 전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치매였어? 순덕이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태수가 말하던 건물은 이미 1년 전에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순덕이 마지막 서류를 봤습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였습니다. 순덕에게 보여줬던 것과 똑같은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빌린 돈 3천만 원. 결혼 후 바로 갚을 것. 순덕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순덕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덕이 서류를 들고 재훈을 찾아갔습니다. 재훈의 집 앞에서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재훈아, 나와. 할 말 있어. 재훈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덕이 서류를 재훈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치매 진단서, 재산 압류 통지서, 이거 다 뭐냐고. 재훈이 서류를 힐끗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나한테 사기친 거잖아. 아버지 치매인 거 알면서 결혼시킨 거잖아. 순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어차피 지금은 법적으로 부부잖아요. 간병은 배우자 의무고. 뭐, 우리 아버지 돌보기 싫으면 나가든가요. 근데 나가면 갈 데 있어요? 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어머니, 갈 데도 없으면서 뭘 그래요? 그냥 조용히 아버지나 모시세요. 순덕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순덕을 비웃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이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남은 돈 몇백만 원이 든 통장. 그게 순덕의 전부였습니다. 순덕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면 어디로 가지?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득 복순이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무료 법률 상담 있대. 거기 가면 도움받을 수 있어.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주민센터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챕터 4 변호사 민중과의 만남, 희망의 시작. 다음 날 오전 순덕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주민센터 건물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나? 순덕이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순덕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무료 법률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표 뽑고 기다리시면 돼요. 순덕이 대기표를 받아들었습니다. 23번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3번 고객님, 3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순덕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다리로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에 4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민준입니다. 앉으세요. 아, 네. 순덕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물컵을 순덕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다 들을게요. 순덕이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흑흑. 순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순덕이 휴지로 눈물을 닦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황혼 재혼을 했는데요. 네. 남편이 사기꾼이었어요. 순덕이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재혼을 결심한 것, 태수가 자산가라고 속인 것, 결혼 후 돈을 빼앗긴 것, 태수의 치매 진단서를 발견한 것.
민주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이 말을 마쳤습니다. 민준이 펜을 내려놓고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입니다. 사기. 정말 사기 맞아요? 네. 재산 상태를 속이고 치매인 걸 숨기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혼도 되고 빼앗긴 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요. 아까 말씀하신 치매 진단서, 재산 압류 통지서,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집에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다 복사해 오세요. 그리고 통장 내역도요. 돈이 언제 얼마씩 빠져나갔는지 다 정리해 오시면 돼요. 순덕이 민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순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순덕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네, 재혼하셨다가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덕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편히 지내세요. 어머니도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순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태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치매 진단서, 재산 압류 통지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 순덕의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하는 거야. 순덕이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덕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덕이 편의점에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통장 거래 내역도 뽑았습니다. 3천만 원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순덕이 다시 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승소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혼 소송이랑 별개로 형사고소도 같이 하죠. 재훈이랑 태수 씨 둘 다 피고 소인으로 올릴게요.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지금 거처가 불안하시면 쉼터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민준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여성긴급전화 번호와 가정폭력 쉼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순덕이 메모지를 소중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이 복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복순아, 나 오늘 변호사 만났어. 뭐? 정말? 어떻게 됐어? 싸울 수 있대. 이혼도 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있대. 복순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복순아, 근데 나 소송 끝나면 갈 데가 없어.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분식집에 자리 하나 만들어 둘게. 언제든 나와. 복순아, 걱정 마. 내 편은 나야. 알았지?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순덕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소송 접수 다 끝났어요. 이제 재판 날짜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알겠어요. 변호사님, 참, 재훈 씨가 어머니한테 돈 요구하면서 보낸 문자 있잖아요. 그것도 증거로 낼게요. 협박성 문자거든요. 순덕이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재훈이 보낸 문자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퇴직금 내놓으라.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돼요? 그럼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 창가에 섰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순덕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찾는다. 순덕의 눈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순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챕터 5 법정에서의 승리와 가장 빛나는 순간. 소송을 접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순덕이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 제사 때 입던 검정 치마와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순덕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순덕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민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순덕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거예요. 네, 변호사님. 믿을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문을 열자 재훈과 미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옆에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이 순덕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덕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준이 순덕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만 보세요. 순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순덕이 두 손을 꽉 모았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김순덕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생활비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결혼 전에 충분히 피고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건 원고의 잘못입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팔짱을 끼고 순덕을 비웃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준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피고 박태수의 치매 진단서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원고와 결혼하기 6달 전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다음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재산 압류 통지서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이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결혼 1년 전에 이미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잔고 증명서와 메모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여준 잔고는 아들 박재훈에게 빌린 돈으로 꾸민 것입니다.
결혼 후 바로 갚기로 한 메모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 안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미연이 재훈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재훈이 이마에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서류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박재훈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퇴직금을 내놓으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협박성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이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증인을 신청합니다. 증인이요? 네. 피고 박태수의 전 직장 동료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증인석에 선 남자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 박태수에 대해 아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하고 3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근데 결혼하기 1, 2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같은 말 자꾸 하고 약속 잊어버리고. 혹시 피고가 재혼에 대해 말한 적 있습니까? 네. 돈 있는 여자 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빚이 많아서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순덕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돈줄로 찍혔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더 들을 필요 없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순덕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복순도 함께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응원할게. 힘내.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박태수와 원고 김순덕의 혼인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순덕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또한 피고 박재훈과 박태수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흑흑. 순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민준이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출발하시는 겁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아니에요. 어머니가 용기 내셨으니까 된 거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복순이 달려왔습니다. 순덕을 꽉 껴안았습니다. 순덕아, 이겼어. 너 이겼어. 복순아.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훈은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연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태수는 치매로 인해 형사처벌 대신 후견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순덕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복순의 분식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순덕이 텅 빈 방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내 집.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덕이 복순의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넌 우리 가게 직원이야. 고마워, 복순아. 열심히 할게. 순덕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떡볶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순덕이 국자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어머, 이모 떡볶이 맛있어요.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퇴근 후 순덕이 가게 문을 닫으며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일하면서 웃어보긴 오늘이 처음이야. 뭔 소리야? 앞으로 매일 웃어야지. 복순이 순덕의 등을 툭 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순덕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의 눈에도 별빛이 담겼습니다. 챕터 6 보복과 악성 소문. 새 출발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매일 아침 분식집에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쌌습니다. 소소하지만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분식집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순덕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퍼 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야, 사기꾼 나와.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사기꾼, 사기꾼 여기 있다. 재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먹고 버렸어요. 재훈이 가게 안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복순이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야, 이 자식아. 당장 꺼져. 뭐야, 아줌마가 뭔데?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경찰 부른다. 당장 꺼져. 복순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재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르든가.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거야. 재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순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재훈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뭘 한 거야? 사기꾼이래. 무섭다. 순덕이 국자를 놓고 주방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복순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들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안 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서 순덕이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뭘 미안해. 저놈이 미친 거지.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많았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며칠 후 단골 손님 하나가 복순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이상한 글 올라왔던데요. 뭔 글? 맘카페예요. 복순이네 분식집에 사기꾼 아줌마가 일한다고.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맘카페를 검색했습니다.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조심하세요. 복순이네 분식집 직원이 시아버지 재산 뺏은 사기꾼이래요. 복순이 글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덕이 태수의 재산을 빼돌리고 내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완전 거짓말이잖아. 복순이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덕이 다가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야? 뻔하지. 그 재훈이 놈이겠지. 복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순덕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연이 순덕의 월세방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그 세입자 아세요?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네.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먹고 요양원에 내버렸어요. 위험한 여자예요. 집주인이 미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주인이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김순덕 씨 할 말이 있는데. 네,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까지 방 빼줘요.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왜요? 사연 들었어요. 나도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 싫으니까. 그냥 나가요. 집주인이 돌아섰습니다. 순덕이 집주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그건 오해예요.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그냥 복잡한 거 싫으니까 나가요. 집주인이 순덕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순덕이 현관문 앞에 서서 멍하니 집주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해?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순덕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재훈이가 보복하고 있어요.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고 인터넷에 거짓말 퍼뜨리고 집주인한테까지 찾아갔대요. 민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하고 업무방해예요. 바로 고소합시다. 또 재판을 해야 해요? 순덕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물러서면 쟤네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해요. 순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덕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순덕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순덕아, 지금 어디야? 야, 대답해. 어디야? 복순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순덕이 강물에서 눈을 떼고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몸을 돌려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챕터 7연대와 반격. 다음 날 아침 복순이 순덕을 분식집 안쪽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끓여 순덕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이거 먹어. 어제 하루 종일 굶었잖아. 복순아, 나 입맛이 없어. 입맛 없어도 먹어. 쓰러지면 어떡해. 복순이 숟가락을 순덕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순덕이 마지못해 국물을 한 숟갈 떠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복순이 순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덕아, 내 말 잘 들어. 응. 우리 둘이서 안 되면 더 많은 사람 모으면 돼.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 진지한 눈으로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님 있잖아. 거기 가서 도움 요청하자. 복지사님이 뭘 도와줘? 황혼재혼 피해자 모임 있대. 너 같은 사람들 모여서 서로 돕는다고 해.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 응, 내가 알아봤어. 오늘 같이 가자. 복순이 순덕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순덕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복순과 순덕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복지 담당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젊은 여자 복지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순덕이 입을 열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복순이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친구가 황혼재혼 사기 피해를 당했어요. 도움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이런 피해자분들 많으세요. 자조 모임 연결해 드릴게요. 복지사가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재혼 피해자 자조 모임이라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법률 상담도 받고 하세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순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지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힘이 돼주세요. 이번 수요일에 한번 나가보실래요? 순덕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자. 가서 사람들 만나보자. 알겠어요. 가볼게요.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들어섰습니다. 복순이 문 앞까지 따라와서 순덕의 등을 밀었습니다. 들어가. 나 여기서 기다릴게. 복순아, 같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해. 힘내.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덕이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모임 방 안에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70대로 보이는 여자들이 10명 넘게 있었습니다. 다들 순덕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순덕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순덕이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김영자예요. 여기 제일 오래된 회원이에요. 영자가 순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김순덕이에요. 순덕 씨,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자들의 얼굴에 상처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혼 후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자녀들에게 쫓겨난 이야기, 간병만 하다 버림받은 이야기, 순덕과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생활고 때문에 재혼을 했는데요. 순덕이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에게 속은 것, 돈을 빼앗긴 것, 재판에서 이긴 것, 그리고 지금 재혼에게 보복당하고 있는 것.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여자들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 씨, 나도 똑같은 일 겪었어요. 정말요? 응. 재혼 사기당하고 자녀들한테 쫓겨나고 처음엔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영자가 순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만나고 같이 싸우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순덕 씨, 우리가 증인 돼줄게요. 네. 재혼이라는 놈이 가게에서 행패 부린 거, 우리 중에 그날 근처 지나간 사람 있어요. 60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 그날 봤어요. 젊은 남자가 가게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나도 봤어요. 완전 행패였어요. 두 명이 더 손을 들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증인 돼주실 거예요? 그럼요. 우리끼리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영자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순덕이 복순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순아, 증인들 생겼어. 뭐? 정말? 응. 재훈이가 행패 부린 거 본 사람들이 있대. 증인해주겠대. 복순이 순덕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잘됐다. 순덕아, 잘됐어. 순덕이 복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주 민준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순덕과 복순, 그리고 자조 모임 증인들의 진술서를 첨부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였습니다. 민준이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론에도 제보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언론이요? 네. 황혼재혼 사기 피해 실태를 알리는 거예요. 어머니 사례가 기사화되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순덕이 망설였습니다. 민준이 순덕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실명은 안 나가요. 익명으로 해요. 순덕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주세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황혼재혼 사기 피해자 증가, 법적 보호 시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덕의 사례가 익명으로 실렸습니다. 치매 숨기고 결혼시킨 것, 재산 빼돌린 것, 재판 후 보복한 것.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여론이 뒤집어졌습니다. 맘카페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복순이네 분식집 아줌마가 사기꾼 아니래요. 오히려 피해자래요. 재훈이라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요.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해요. 손님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이 활짝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재훈과 미연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기꾼 자식들이래.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고 별짓을 다 하네. 재훈이 더 이상 순덕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명예훼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훈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순덕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이 순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이겼어요. 접근 금지 명령 나왔어요. 정말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재훈이가 어머니한테 100m 안에도 못 와요. 순덕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순덕이 여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저 못 이겼어요.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순덕 씨가 포기 안 하고 싸웠으니까 이긴 거지. 맞아요. 순덕 씨 대단해요. 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주인도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순덕 씨, 그때 내가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기사 보고 알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더라고요. 계속 여기 살아요. 순덕이 잠시 집주인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순덕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작은 월세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덕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면 이길 수 있구나.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순덕의 눈에도 별빛이 담겼습니다.
챕터 8 홀로서기 성공과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네 분식집 옆에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순덕이네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순과 자조 모임 회원들, 그리고 민중까지 와 있었습니다. 순덕이 가위를 들고 빨간 테이프 앞에 섰습니다. 자, 순덕아. 자르자. 복순이 순덕의 등을 밀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짝짝짝짝.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니. 민준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순덕이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이 가게 못 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열심히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자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 씨, 이거 개업 선물이야. 이게 뭐야? 순덕이 액자를 받아봤습니다. 액자 안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답다. 순덕이 글씨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자 언니 고마워. 뭘? 가게 잘 되라고. 영자가 순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순덕이 액자를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카운터 바로 뒤 제일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김밥 2줄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순덕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당근을 올렸습니다. 돌돌 말아서 칼로 썰었습니다. 김밥이 예쁘게 잘렸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순덕이 김밥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어머, 맛있네. 아주머니 김밥 잘 싸네. 감사합니다. 순덕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순덕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복순이 가게에 들어와 카운터에 기대섰습니다. 야, 장사 잘 되네. 응, 복순아. 정신이 없어.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순덕이 손을 저었습니다. 복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해. 난 옆에서 구경만 할게.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졌습니다. 순덕이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손님이 30명도 넘게 왔습니다. 첫날치고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네 김밥 맛있대. 거기 사장님 사연이 대단하대. 손님이 점점 늘었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오는 회사원, 점심마다 오는 학생들, 저녁마다 오는 할머니. 순덕은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밥 2줄이요. 민수 씨, 오늘은 좀 일찍 왔네. 네, 회의가 일찍 끝났어요. 순덕이 김밥을 싸며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영자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순덕 앞에 앉았습니다. 순덕 씨, 부탁이 있어. 뭔데, 언니? 복지관에서 강연해 줄 수 있어? 순덕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연? 내가? 응. 황혼재혼 피해 예방 강연이야. 순덕 씨 사연 들으면 다들 도움이 될 거야. 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는 그런 거 못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못해. 순덕 씨가 제일 적임자야.
직접 겪은 사람이 말해야 와닿잖아. 영자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해봐. 응? 순덕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복순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야 해. 내가 하면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거야. 복순아, 내가 겪은 거 말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일이야. 복순의 말에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강연날이 되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 60대, 70대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순덕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객석에서 복순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덕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63세 황혼 재혼을 했어요. 생활고 때문이었어요. 순덕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태수를 만난 것, 속아서 결혼한 것, 돈을 빼앗긴 것, 치매 진단서를 발견한 것. 말하는 동안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순덕이 복순과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도와줬고, 변호사님이 도와줬고, 자조 모임 언니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덕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덕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재혼하시려면 꼭 확인하세요. 재산도 확인하고, 건강도 확인하고, 자녀 관계도 확인하세요. 속는 거보다 확인하는 게 100배 나아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당하신 분 계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도움받을 곳이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손 내미세요. 순덕이 말을 마쳤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짝짝짝짝짝. 강연이 끝나고 60대 여자 몇 명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용기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순덕이 여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순이 순덕의 팔짱을 꼈습니다. 야, 너 오늘 완전 유명 인사 됐다. 무슨 소리야? 강연 진짜 잘했어. 나 눈물 날 뻔했어. 복순이 순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순덕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다 내 덕분이야. 그때 내가 안 잡아줬으면 나 없었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소름 돋게. 복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진짜로. 순덕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김밥 2줄을 시키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잘 되시죠? 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김밥 많이 드세요. 순덕이 김밥을 푸짐하게 싸서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김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변호사님 어머니요? 네. 어머니도 비슷한 일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쯤 하늘에서 어머니 보시면서 뿌듯해 하실 거예요. 순덕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내 은인이야.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 김밥을 더 싸서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사무실에서 드세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주시면. 받아요. 내 성이야. 민준이 김밥 봉투를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민준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순덕이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순덕이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순덕이 직접 기른 화분들이 빼곡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순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3줄이요. 네, 잠깐만요. 순덕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밥 위에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고 칼로 썰었습니다. 예쁘게 담아서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답다. 순덕이 액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복순이 옆 가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야, 장사 잘 되네. 나보다 낫다. 뭔 소리야. 다 언니 덕분이지. 덕분은 무슨.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복순이 손을 흔들고 자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이 복순의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순덕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내 가게, 내 손님, 내 일상. 모두 순덕이 직접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김순덕, 64.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순덕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옆 가게에서 나와 순덕 곁에 섰습니다. 영자도 마침 지나가다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아, 우리 내일도 열심히 하자. 그래, 복순아. 언니들, 나도 끼워줘요. 영자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늦게 핀 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선택한 황혼재혼,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생지옥. 하지만 순덕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섰고 결국 자신만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순덕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지할 곳을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순덕은 생활고에 지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혼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순덕의 선택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문제는 기댈 곳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순덕은 편해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살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 간절함이 눈을 가렸습니다. 태수의 거짓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들어도 외면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스스로 서 있을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말이든 쉽게 믿게 됩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고 작은 친절에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기대도 괜찮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두 발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걷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진짜 도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짜 손길과 진짜 손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순덕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빼앗겼습니다. 치매 환자의 간병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확인도 안 하고 결혼했냐고. 왜 그렇게 쉽게 속았냐고. 하지만 속은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은 속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순덕은 진심으로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외로운 노후를 함께할 동반자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한 것은 태수와 그 자녀들입니다. 세상에는 남의 진심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진심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해지면 됩니다. 사람을 믿되 확인하세요. 말을 듣되 검증하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세요. 사랑에 빠지더라도 눈은 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황혼재혼을 결심하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강 상태도 확인하세요. 자녀 관계도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확인을 망설이지 마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입니다. 오히려 숨기려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속아서 상처받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상처받은 후에 더 현명해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순덕은 여러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재훈에게 돈을 빼앗길 때, 태수의 치매 진단서를 발견했을 때, 재훈과 미연에게 조롱당했을 때, 순덕은 그때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 순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검은 강물이 순덕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끝내버리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복순의 전화 한 통이 순덕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 한마디가 순덕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제발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오늘이 너무 힘들면 내일을 기다려보세요.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순덕이 그날 강물로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정에서의 승리도 순덕이네 김밥도 강연장에서의 박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덕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멈추면 결승선을 볼 수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완전히 멈추지만 마세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결승선이 보입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면 이길 수 있습니다. 순덕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이 있었습니다. 민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조 모임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순덕이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밥을 사주고 일자리를 주고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민주는 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조 모임 회원들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혼자 싸웠다면 순덕은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훈과 미연의 보복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악성 소문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면 나중에 꼭 돌려주세요. 순덕이 강연장의 선거처럼요. 자신이 겪은 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선순환입니다. 5번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순덕이 새 출발을 한 것은 64이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쉴 나이에 순덕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강연장에 섰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시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게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딘 끝에 피어난 꽃이니까요. 그 꽃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값집니다.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실패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순덕을 떠올려 보세요. 63세 모든 것을 잃었지만 64세 다시 시작한 순덕을요. 6번째,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순덕은 처음에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순덕이 진정으로 행복해진 것은 언제일까요? 좋은 남편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가게를 열고 자기 손으로 김밥을 말고 자기 이름으로 손님을 맞았을 때입니다. 일하면서 웃어보긴 오늘이 처음이야. 순덕이 한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았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먹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큰 행복을 찾지 마세요. 작은 행복을 모으세요. 그 작은 행복들이 모여 큰 행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순덕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힘이 났어요. 당신이 겪은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순덕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 64,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 재산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행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곁에 진심 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세요. 늦게 핀 꽃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가장 아름답습니다.